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5월 작품을 보는 눈 고전시가 첫 시간입니다. 지난 3, 4월에 현대시, 우리가 한 달 동안 현대시를 하고, 하여튼 마치고, 또 4월 한 달 동안 현대소설을 마치고, 또 이제 이번 5월 두 달 동안 고전 문학이죠. 중에 이제 그 5월 한 달 동안은 아마 고전 시가를 할 것이고 4주 동안, 또 6월 한 달은 고전 산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어찌됐건 양 중에 적지 않죠. 점수도 배점도 그렇고 배점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걸 4개월 만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다 볼 수는 없다.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우리 그래서 여기다가 다 본다는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우리는 5, 6월 두 달 동안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을 모두 다 모조리 라고 하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역시 눈을 키우는 거. 스스로라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말 우리가 뭐 수요일날 공부했지만, 능동적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또 괴롭지만 즐겁게 즐겨 주체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 4월 현대시 한 달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한 작품을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야. 뭐 몇백 편, 뭐 수백 편의 작품을 봤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적을 이룬 건, 그죠? 스스로 해볼 수 있겠구나. 이거 내가 한번 힘들지만 누가 모든 걸 누가 다 해주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는데, 좀 도움을 받고 조금 도움을 좀 얻어서 내가 스스로 시험 볼 때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하고 이렇게 시험 봐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다면 또 앞으로 공부를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5월, 6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조금은 비슷한 듯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공통점부터 말을 하면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둘 다 원천은 노래다, 노래. 또 서정이다, 서정. 서정이 뭐예요? 서정이 무슨 뜻입니까? 감정을 토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내면의 어떤 독백을, 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거. 근데 자기만의 세계에서 속삭여주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맞죠? 그 짧은 시나 시가 속에 자기가 살아오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파하고 했던 거를 그 짧은 장르 속에, 형식 속에 넣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임용을 준비하니까 임용과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내가 겪어왔고 내 아픔을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 시도 그렇고 고전 시가도 다 압축된, 제한된 어떤 형태 속에 자신의 감정을 넣어놓는 것이다. 유사하다. 시대가 과거일 뿐이지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감정을 갖고 있었고 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느껴지는 갈등과 고민과 기쁨과 슬픔을, 인간적 그런 감정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좀 낯선 시대, 또 낯선 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감정을 풀어낸다는 거, 자신들의 개인적 감정을 풀어낸다는 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는 걸 전제하게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꾸 고전 그러면 역시 더 어렵기 때문에 바로 더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그냥 이걸 해설해 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사 책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딱 펼치면 문학사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앞부분은 시대적 배경이에요. 역사야, 역사.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근데 우리가 문학사가 왜 안 읽히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쭉 설명한 걸 넘기면 그 다음부터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러한 장르의 이런 작가의 이런 작품이 나왔다라는 걸 밝혀줘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나머지는 뭐야? 그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문학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학사 책 속에도 작품 해석이 들어있다고. 맞죠? 근데 왜 안 읽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문학사 책도 읽고, 막 공부도 하고 싶고, 근데 몇십 페이지만 넘어가면 뭐가 뭔지, 무슨 말인지, 그놈이 그놈 말과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작품 공부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스스로 고전 작품들을 읽고, 분석하고, 그 시대에 맞게 이해하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빼먹고, 그냥 펼쳐놓고 읽으려니 그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모르니까 해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과정이 또 지나가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문학적 흐름 속에 들어있는 작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다시 시하고 고전시가의 공통점이 뭐냐 한데 시와 공통점이 뭐냐? 현대시를 우리가 그럼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고전을 먼저 놓지 않고 현대를 먼저 놓은 이유는 현대가 더 어려워.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변화. 현대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지만 더 많은 변화가 많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도 더 깊숙한. 그러니까 현대시가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더 쉽지가 않아. 반면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려운 걸 먼저 한 거야. 근데 어려운 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한 거죠. 그게 전략이야 바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 안 해주고 이 작품 이런 작품이야. 읽고 외워. 이런 작품 이런 작품이야. 이게 이건 형식주의 시대에도 하지 않던 그런 방법이라는 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했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전략을 배웠을 겁니다.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 전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뭐였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방법. 현대시를 읽으려면 해설부터 읽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나는 혼자 못 읽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막 해설을 외워야 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품 딱 그 오리지널 걔를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짜증나.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제목이 뭐야?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은. 같은 걸 얘기했잖아, 지금. 제목이 왜 이래? 이게 무슨 의미지? 예측하기. 우리 했잖아. 예측하는 거야. 제목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읽죠? 똑같은 방법이야. 읽어야 돼, 시처럼. 똑같이. 그 다음에 뭘 떠올려야 돼? 누구야,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 귀 속에다 대고 시란 그런 거야. 누군가 말해주는 거야, 자기 속내를. 그러면 잘 들어야죠. 아니면 잘 봐야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해주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들여다봐야지 들린단 말이야.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 화자가 누구야? 이 말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교재에는 시처럼 분석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맞죠? 왜 그랬을까? 귀찮아서. 그럼 여러분이 하라는 거야. 똑같은 현대시의 틀에다가 이 시들을 넣으란 얘기예요. 화자는 누구지? 화자는 어떠한 처지에 있지? 화자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사건이나 일이 벌어진 거고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없이 들어가면 다 망치는 거야. 읽히질 않아. 그냥 고전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냥 해설이나 쭉쭉쭉 읽고 대충 할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현대시를 접근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 엄청나게 표현 기법을 찾으려고 이거는 좀 안 해도 좋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현대시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틀을 에다 넣는데
너무 표현기법이라든가 막 이런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 알겠습니까? 형식이라 봐야 오늘 향가할 건데 4, 8, 10밖에 없어. 뭘 거길 해갖고 막 안 해도 돼. 기본적인 거 제목. 화자에 대한 궁금증. 도대체 무슨 대상은 누구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자는 이러한 심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라.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또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했어요. 분명히. 구절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처럼. 근데 그건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다. 차이점. 눈에 띄는 차이점이 뭐다? 다른 점? 바로 100% 현대어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우리가 다 수긍하죠? 내가 지금 근거를 대는 거야.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다른 부분도 있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 우리 표준어로 알기 쉽게 풀어져 있지 않다. 풀어져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다. 그건 현대어로 푼 거야. 그럼 풀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게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 왜? 우리 기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공부할 거지만 완전하게 현대어로 해석되어서 출제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어 그대로, 그 원문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 중에 어려운 부분은 조금 풀어서 현대어로 조금 해준 다음에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시조 같은 경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 내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기출에 그렇게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자를 그냥 노출을 해요. 국문 없이, 한글 표기 없이 그냥 한자만 생소하게 노출해서 시를 읽어나가게 만듭니다. 알겠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게. 최소한. 그러니까 대신에 그 한자어 중에 어려운 거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별 표시해가지고 밑에 풀어줘요. 그럼 풀어주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정도는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은 요 정도는, 너무 어려운 건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죠? 그건 풀어주고 아예 단어를 써주고 뜻을. 그렇지 않은 것은 최소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다 떠먹여주는 완전하게 한글로 풀어져 있는 걸로만 선생님은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학생들은 대신에 수능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한자만 생경하게 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아이들보다 한 단계 위여야 되잖아. 어디 걔네들하고 똑같이 자습서 공부해갖고 똑같은 책 보고 공부해갖고 선생이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의도가 그렇다라는 거. 자,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한자어와 고어가 많이 노출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어려움을, 현대시보다는 쉽다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내냐면 고어나 한자어 해독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양면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읽어내거나 그 고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몰라도 좋아요. 대강의 의역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현대시보다 쉽습니다. 확실히 쉬워요. 현대시보다. 한 5배 이상은 쉽습니다. 고전시가가. 근데 못 들어가면, 그 첫 번째 방어막을 못 뚫으면 그러면 현대시보다 어려워요. 왜?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이제 장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4주밖에 없어요, 시간이. 무슨 엄청난 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 또 우리 임용 기출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범위보다는 좀 넓게, 아이들이 배우는 범위보다 우리는 넓어야 돼요. 그렇죠? 뭐에 집중해야 할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4주밖에 없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어디에 맞춰야 될까? 방금 다 얘기했다고.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첫 번째 포커스, 제일 중요한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돼, 지금? 논문 갖다 줄까? 작품 하나마다 논문 한번 쌓아놓고 해볼까? 이건 포커스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 건. 맞죠? 제 1번, 뭐 해야 돼요? 방금까지 얘기한 거 뭘로 들은 거야? 뭐 해야 된다?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 이것만 통과하면, 1차 방어막을 통과하면 현대시보다 쉽다고 그랬잖아.
1차 방어막을 못 통과해, 대부분이. 맨날 그 맴돌다가 그냥 잘 써보고 대충 맴돌다 끝나.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 1차 방어막이 뭐야? 현대어 해석이라고. 현대어 해석. 우리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 이게 안 되면 못 들어가. 그러면 현대시보다 더 큰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주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1차 방어막을 뚫는 거야. 뚫기만 하면 여러분들 현대시에서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동원하는데 쉽다고. 훨씬 쉽다고. 훨씬.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알겠죠? 근데 4주 동안 뭐 할 게 시간은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양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역을 나눌 거예요. 장르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5월이죠. 첫 번째는 향가를 할 겁니다. 다 할 거야. 전부 다 할 거라고. 향가가 이따 질문 던지겠지만 무슨 잣서에 나와 있는 맨날 나오는 거 몇 편 가지고 뭐 대여섯 편, 일곱 여덟 편 나머지는 그냥 더 읽어보기로 돼 있어. 막 그런데 그런 방식은 고딩들의 공부 방식이라고. 그 아이들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수를 모두 다 할 겁니다. 향가를 모두 다 할 거야. 그 다음에 할 장르가 소교입니다. 고려 가요 또는 고려 소교라고 하죠. 소교는 몇 개? 고려 소교는 혹시 몇 편이 물어보면서도 참 향간 몇 개 공부한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대단한 그런 갖고 있습니다. 소교는 10. 찾아봐. 할 겁니다. 전부 다 할 겁니다. 소교도. 대신에 여기에 고려 가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크게 퉁치면 소교와 경기체가가 있죠. 경기체가는 한두 개 정도만 볼 겁니다. 경기체가 몇 개 있어? 경기체가는 몇 편이야? 경기체가. 이게 현대하고 다른 건 뭐냐면 고전은 어느 정도는 한정이 젖어 있어요. 현대시는 무한정 나오잖아 계속. 근데 고전 시가는 틀이 이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창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현대시 몇 편입니까? 이렇게 보면 나한테 돌을 던져줘 좋아. 맞죠?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 그렇지만 이런 각계의 장르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찾아보라고 관심 좀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조입니다. 시조는 숫자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조의 범위는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교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위주로 모두 할 수도 없어요. 이 안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편수로만 뭐 한 98편 들어있는데 시조가 연시호를 합치면 뭐 한 200수가 넘습니다. 그렇죠? 200수가 넘죠. 어부사시사 하나만 해도 40수인데 그렇죠? 200~300수가 넘어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눈을 뜨는데 꼭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사입니다. 가사도 범위를 한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최소한 뭐 한 2000수 정도, 1000수에서 2000수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가사문학 대계라는 책이 있어. 지금 현존하는 가사를 모두 모아놓은 그런 백과사전처럼 책이 있긴 한데 그걸 모두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 우리가 꼭 봐야 할 것 그걸 선별한 거야. 자습서에서 선별한 게 아니야. 문학사에서 수많은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20수 이상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다는 할 수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도 우리 눈을 뜨는데 꼭 필요하고 꼭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이게 4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학부 시절에 공부해봐서 알지만 시조 예를 들어 시조 하나면 한 학기야 한 학기. 이걸 일주에 하는 거야 일주. 그렇죠? 그리고 학부에서 향가를 다 배워본 적도 없을 거야. 그죠? 내가 뭐 주전공이 국어라 해도 학부 시절에 향가에 대해서 그냥 앞에 몇 개 하다가 맨날 어떻게 하다가 뭐 이거 음차야 훈차야 몇 개 하다가 그냥 머리 아파 그냥 학점이나 대충 따고 리포트 대충 베껴고 낼래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전부 다 제대로 배운 적 없어. 그걸 오늘 다 할 거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하지만 최대한 웃음기를 잃지 않도록 사라지겠지만 어려우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라 기적적인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주 동안 단 몇 시간 안에 향가 14수 전체를 이 작품 이거예요, 이런 작품이에요, 넘어가서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이건 기적이라고. 기적. 이거를 만들어낼 거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웃음기 잃지 않도록 좀 노력은 제가 힘들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죠. 네, 그렇게 좀 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양해의 공지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수업이 있잖아요. 문학 수업이. 그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표정 갑자기 좋아지나요? 사정이 조금 생겨가지고 제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아들이 지리산을 등반을 하는데, 지리산을 화요일부터 등반해요. 아이가 화수 목 2박 3일 동안 지리산을 장터목에서 저 세석까지 등반을 2박 3일 동안 하는데, 지리산을 제가 목요일날 내려가야 돼요. 하루 자고 애가 이제 내려오는 거를 맞아서 걔를 데리고 올라야 돼요. 구례에서. 그래서 차에서 어떻게 밴드로 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영상 통화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 너 한 주 빠지니까 너 대강하고 한 주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안 하셔도 돼요. 문학 수업은 8주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한 주가 빠져도. 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우리가 4주 동안, 수요일 날 4주 동안 독서를 할 겁니다. 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획이 6월이 문학교육 과정이에요. 어차피 우리 문학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교육 과정이라는 게 완전히 별도는 아니야. 다만 이제 교육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지금 화법, 독서, 작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하면서 그 수많은 교과서 속에서는 어떻게 이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공부할 거야. 그것을 3주 동안 할 겁니다. 3주. 원래는 4주를 해야 되죠.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3주를 했고. 그래서 3주를 하고 그러면 마지막 주, 6월 맨 마지막 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학을 3주를 해서 충분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따위밖에 못해라는 말 안 나오도록. 그죠? 3주 동안 하고 6월 마지막 주 수금. 그죠? 마지막 주 수금은 우리 문학 수업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큰 어떤 문제 없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눈 뜨는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열심히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만 가지면 안 되겠죠? 그것도 불만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그래서 그렇지. 좀 필요하면 조금 이렇게 또 하고. 근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요즘에 아주 그냥 아주 무슨 시애미 같아. 시애미들 앉아가지고. 네가 시간을 넘기나 안 넘기나 이 애미가 지켜본다. 이거 좀 넘어가면 아잉 이러고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최대한 시간 안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또 그런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마음을 좀 넓게 우리가 좀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은 고전 소설이겠죠. 이걸 4주를 다 할 겁니다. 아까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 주가 빠지긴 하지만 문학교육 과정을 3주에 충분히 마무리 짓고, 고전 소설은 이렇게 딱 영역으로 나누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저 앞시대부터, 저 신화의 시대부터, 저 조선 후기까지 관련된 부분들을 중요한 작품들과 또 문학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랜만에 또 안드로메다에서 편지가 우리 1월에 했었나? 3월에 안드로메다에서 국교론과 관련해서 뭐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죠? 그때도 문학에 대한 거였구나. 자, 다음 대화를 읽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서술하셨. 배점은 1000만점입니다. 1000만점. 자, 안드로메다에서 온 친구와의 대화, 선생님과 떼깅 놈이라고 하는 외계어죠, 저게? 외계어라고 우리 요즘에 많이 안 쓰는데.
물을게요. 저는 고전문학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안드로메다에서 왔어요. 한 20억 년, 광년쯤 떨어져 있는 선생님의 대답입니다. 그동안 고전문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자습서나 해설서를 읽고 정리하고 외우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군요. 자습서나 해설서를 볼 때 마음이 어떤가요? 네, 떼킹놈 울렁거리기만 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떼킹놈,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읽고 정리하고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외워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보기 싫어지고 안 볼 수는 없으니 다시 펼치면 항상 앞쪽에 그 부분이고 그러면서 울렁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말을 서술하시오. 잘만 서술하면 1000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임용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죠. 더 이상 이런 고전문학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지 않고 보기 싫어지지 않고 그렇죠? 단순히 자습서나 외우거나 무임의 해설을 계속 읽어서 그걸 공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토대로 우리가 눈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눈을 한번 떠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총론적인 거 한 번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좋겠어요. 한국문학의 갈래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부분은 김은규 선생이 한국문학의 이해라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야. 자, 먼저 첫 번째 서정적 갈래죠. 서정적 갈래.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 특히 이 고전문학과 관련돼서 서정적 갈래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게 들어있느냐? 세부 갈래. 바로 고대가요. 뭐 고대 시가라고도 부르고 뭐 상대 가요라고 부르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고대 가요가 있죠. 현존하는 고대 가요는 대표적으로 뭘 알고 있죠? 현존하는 고대 가요의 대표적인 작품들. 네. 뭐 대충 말했어요. 순서대로 말해보시오. 순서대로. 3개 나왔잖아, 지금. 황조가도 나오고, 뭐, 공묵도화가도 나오고, 구지가. 이게 3가지야. 대표적인 걸 말합니다. 순서대로 배우라면. 구지가. 방금 3개를 말해줬다고. 그쵸?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걸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향가. 다 서정적 갈래에 속하죠. 세 번째 소교. 우리가 아까 5월달 내내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조. 시조는 시조 속에 또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묶기도 하고 또 시조와 사설시조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6번째 잡가. 우리 임용 시험에서 딱 2번 나왔어요. 20년 정도 되는 시험 동안 잡가라고 하는 작품이 2개 나왔습니다. 유상가와 선유가라고 하는 작품 2번 나왔죠. 서수령 저 앞전 시대의 유상가. 그 다음에 객관식 시대의 선유가가 딱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요. 민요도 역시 가장 본바탕이 되는 것이긴 하죠. 이게 7번째 있다고 해서 7번째 나타난 건 아니야. 민요라는 게 원래 사실은 더 위에 본질적인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한시. 요렇게를 우리가 서정적 갈래라고 부른다. 다만 여기서 서정 민요는 이제 일부만 조금 볼 거예요. 기출 임용에서 한 2번 정도 기출이 됐어요. 뭐 시집살이요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조금 살펴볼 거고요. 한시는 아마 크게 살펴보지 못할 겁니다. 한시가 우리 시험에 나온 경우가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한시는 우리 국내 시인들이 썼던 한시 또는 두보라든가 이백이라든가 이렇게 중국의 시인들이 쓴 한시들이 많잖아.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온 작품이 거의 없어요. 두보의 작품 하나. 그 다음에 김삿갓이라고 불리는 김병현 선생의 작품이 하나. 안학선에서 치는 곤욕이라고 하는 2차 논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실은 다 국문학에 속하죠. 다 두보나 이백 작품 빼고 우리나라 시인들이 쓴 한시도 다 원래 국문학의 범위에 속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향가, 소교, 시조 또는 가사 이 작품을 충분히 공부하면 한시 작품이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한시를 낸다고 한문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거든. 전부 한시를 우리말로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역시 독해, 시에 대한 독해가 가능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한시는 살펴보진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다.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죠? 여기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되는 거. 방금 우리가 이 단원의 제목이 고전시가였어요. 우리 오늘부터 해야 될 게. 근데 아까 고전시가 5월달 동안 내가 향가, 또 고려가요, 시조 뭐 한다 그랬죠? 가사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일단 이해를 하세요. 두 번째, 서사적 갈래죠. 그럼 여기 뭐가 있느냐? 일단 신화, 전설, 민남. 설화죠. 신화, 전설, 민남. 설화가 포함됩니다. 서사 민요. 민요 중에서도 훨씬 더 인물과 사건과 줄거리의 전개가 조금 더 서사화된 그런 민요. 서사, 무가. 서사, 무가. 무가가 뭐야? 과거의 무속. 우리 아주 원초적인 종교의 형태죠. 주로 지금 서사 무가는 제주도에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지왕 본풀이. 이런 천지왕 본풀이가 동화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소별왕, 대별왕 뭐 이런 그 동화의 형태로 전화가 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서사 무가, 그 다음에 판소리. 판소리도 물론 이제 음악이 곁들여지지만 스토리가 완전 서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술 갈래에 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 그래서 이 7개 중에 가장 큰 무게를 우리가 두어야 될 것은 어찌됐건 고전소설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판소리가 되겠죠. 근데 판소리는 또 소설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고전소설과 판소리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이게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희곡적 갈래죠. 희곡적 갈래. 희곡적 갈래는 우리가 희곡이라고 딱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잘 발달을 안 했어요. 저 고대부터 우리 조선 말기까지 희곡이라고 하는 서양식의 희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발달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표적인 한국적 갈래가 탈춤과 꼭두각시 노름이죠. 탈춤과 꼭두각시 노름.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회가 되면 기출은 꼭두각시 노름 한 번, 그다음에 그 탈춤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술이라고 말하는 교술적 갈래라고 말하는 갈래가 있죠. 그 교술적 갈래는 뭘 교술적 갈래라고 하죠? 우리가 현대적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교술적 갈래. 우리가 서정은 알죠? 서정은 뭐야? 정서를 풀어내는 겁니다. 서사는 인물, 사건, 배경이 일어나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서사라고 하죠. 희곡은 말 그대로 뭐 극화된 거, 어떤 마당에서 펼쳐 보이는 거. 교술은 뭐냐고,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애들이 선생님 교술이 뭐예요? 라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 물론 교술이라는 건 굉장히 한국적, 조동일 선생이 넣어놓은 하나의 갈래이긴 합니다. 서양에는 없는 갈래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교술 그러면? 교술. 그러면 현대 문학에서 교술이라고 말하는 그 갈래가 있다면, 세부 갈래가 있다면 수필이죠, 수필. 그러면 수필은 그래, 수필이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돼요. 다만 수필은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하잖아. 자신의 체험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1인칭 소설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소설 말이야. 소설도 1인칭이 있잖아. 뭐 허구냐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허구냐 아니냐. 맞습니다. 뭐 진실,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더 큰 건 교술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어요. 교술이라는 말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야. 물론 시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고 다 주는데 그 교훈을 뭔가를 어떤 의도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깨달음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 그러니까 내 체험을 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욕설 같은 거, 이욕설 우리 국교로서 했잖아. 이욕설이라는 건 내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상대에게 아주 좀 의도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형식의 모습이 이제 현대에 말하는 그 교술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단 과거에는 꼭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 넣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서정에도 빠지고 서사에도 빠지고 희곡에도 빠지고 하는 장르들을 교술에다가 좀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악장입니다. 악장은 음악이죠. 그렇긴 하지만 역시 그 속에 이런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수필을 벗어나는. 우리가 현대에는 수필을 교술이라고 말하는데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요. 이게 되죠. 아주 굉장히 의도성이 다분한 왕조 창건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송축,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한 아주 의도성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야사는 산문에 속하긴 하지만 소설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잡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사 잡기가 뭐냐 하면 역사에는 들어갈 수 없는 좀 기이하기도 하고 좀 독특하기도 하고 또 본받을 만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근데 소설이기에는 조금 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기회고라는 건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실기회고가 언제 나오냐면 주로 전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회고록 이렇게 실기라는 게 실제 있었던 증언이에요.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들. 이것도 소설은 아니잖아. 산문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편지, 서간도 들어가고 일기도 뭐 당연히 현대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기행이나 견문 같은 것들도 소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사 쪽에 넣지 않고 따로 교술이라는 장르 속에 넣었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마지막이 바로 뭐냐? 이렇게 4개가 보편적인 거야. 이렇게 4개가 조동현 선생님도 이렇게 4개를 얘기했어. 서양에서는 서정, 서사, 교술. 서정, 서사, 극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넣었고 그리고 이제 김문규 선생님 포함해서 조금 더 다양한 다른 학자들은 하나를 더 넣은 거야. 꼭 어떤 하나에 이 4개 장르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러죠?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거. 교집합. 그래서 여기에 경기체가 어떻습니까? 물론 조동현 선생님은 교술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은 경기체가는 그러니까 정서 표현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있어요? 라는 그 말. 경기 어떤 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어떤 정감의 표출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술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사실은 또 음악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혼합 가래라고 보았고요. 가사도 왜 혼합이라 그러냐면, 가사의 초창기의 모습, 가사 일단 길죠? 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정적 양태를 갖고 있어요. 원래 애초에. 왜? 시조보다 길어진 걸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음영을 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장형화되면서 서사화된다는 거야. 더 길어지기도 하고 더 많은 어떤 사건과 인물들을 넣었다 보니까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서정적인데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또 서사적이야. 그래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해서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전도 조동현 선생은 그냥 교술을 내 넣었지만 좀 여러 가지 성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교술적이기도 하고 서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면서 또 서사적인 또 흐름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거. 몽유라는 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임재의 원생몽유록. 꿈속에 액자죠. 바깥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액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액자를 경험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 그죠? 근데 몽유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굳이 그걸 자꾸 구별하는데 구별하진 필요는 없어요. 몽유와 몽자의 특징이 구별이 뭐냐? 막 문자적으로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걸 문자로 외우지 말고 몽유와 몽자류를 구별하고 싶으면 몽유는 구운몽을 읽으면 되고 또는 조신몽을 읽으면 되고 몽유는 원생몽유록을 읽으면 돼. 그냥 나와 그러면.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읽으면 차이가 딱 드러나요. 물론 교집합도 있지만. 원생몽유록을 보면 원생몽유록은 자기의 의식을 갖고 들어갑니다. 바깥 이야기에서 자기 의식을 갖고 있던 인물이 안으로 들어가도 자기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도 그대로야. 그대로는 아니지. 왜? 들어가서 경험한 것이 스키마가 변한 거지. 스키마가 변해서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몽자는 여러분 구운몽 보면 알지만 바깥은 성진이지만 들어가면 자기를 기억을 못해. 양소유로 새로 태어나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무슨 어디 개론서에 들어있는 거 맨날 자습서에 있는 거 외워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작품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다음에 야담. 야담은 상당히 소설화되어 있는 거야. 더. 이 야사 잡기보다도 야사 잡기가 조금 더 사실적인 부분이 좀 더 가미되어 있다면 야담은 사실적인 것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렇게 소설화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야담 집들이 나와요. 조선 후기에 17세기에는 어우야담이 나오고 19세기에 가면 뭐 청구야담, 뭐 동야위집 이런 아주 많은 야담들이 모입니다. 그 야담들 중에서 그 야담 모음집들 중에서 현대 학자들이 읽은 거야. 다 공부를 한 거죠. 연구를 해갖고 그 중에서도 그 야담집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설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조 한문 단편이라고 하는 이영택 교수가 만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담은 상당히 좀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바로 유몽인의 어우야담 해놓고 홍도 이야기. 이것도 야담 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이런 어떤 사건, 짧긴 하지만 이게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설적 요소를 갖고 있어. 이것을 누구야, 우리?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작품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홍도 이야기를 소설로 우리가 옮긴 작품이 기억이 안 나냐? 그러니까 소설화 시켰어, 이렇게.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담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현실에 있는 어떤 특이한 사람의 어떤 일화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기이하거나 아주 특별하거나 또는 아주 뭐 어떤 경험들이 좀 더 가공되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들어있다. 이게 우리 한국 문학의 어찌됐건 전체적인 고전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의 갈래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다음으로 들어가면 작품으로 바로 가기 전에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문학을 보는 눈 그 갈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 있죠? 그거 봐도 좋고 뭐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야. 오늘은 고대가요 작품을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오늘 향가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고대가요라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우리 한민족이 이 땅의 터전을 디디고 살면서부터 나타난 노래들의 모습을. 근데 이 당시에도 이미 서정가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아까 말했지만 대표적인 고대 가요가 3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렇게 삼았죠. 왜? 그럼 순서를 나열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구지가는 왜? 1번에 놓았잖아요. 그렇다고 이유를 대야죠. 항상 근거를 대야죠. 왜 1번에 놓았죠? 집단적이니까. 그럼 공무도화가는 개인적이니까. 황조가는 개인적이니까. 근데 왜 그럼 황조가 공무도화가는 왜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둘 다 개인적인데? 좋아. 구지간 놔두자고. 그럼 왜 공무도화가가 먼저고 왜 황조가 3번째냐고. 근거를 대라고. 항상 대야 돼. 항상 왜라는 질문. 왜 그렇게 했지?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럼 왜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왜 바꾸면 안 되죠, 순서를?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해야지. 고는 연결음이야? 말을 끝내야지, 우리 한국, 그죠? 고조선의 노래 황조가는? 유리왕? 그렇게 말하면 언젠지 아냐고! 모르니까 이제 그러죠. 그럼 유리왕이면 언젠데? 유리왕은 누구야 도대체?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저 공부 열심히 했네요. 훌륭해요. 이대왕이라는 거지, 우리. 그쵸? 1대왕이 누구야? 주몽이 아들이잖아. 고구려. 그쵸? 고조선이 먼저 아닙니까? 오케이? 이렇게 똑똑하면서 구지가는 집단적이에요, 그냥. 집단만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럼 구지가는 공부 많이 했네요. 훌륭한데요, 아주.
아유, 좋은 거야. 아주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좋죠. 가야의 노래란 말이야. 가야의 건국 신화 속에 들어있었는데 어디 들어있어 구지가는 그럼? 구지가는 어디서 발견된 거야? 어디서 나왔냐고 구지가는. 구지가는 삼국 인가요? 어디에서 도대체 확인이 되는 거야? 구지가. 맞아요. 가락국의 신화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가락국의 신화를 쓴 책 이름이 뭐야? 가야의 역사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신화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가야의 역사를 써놓은 책은 이름이 뭐냐고. 그게 가락국기야. 가락국기. 근데 가락국기는 현존합니까? 안 합니까? 선택을 하라고 둘 중에 하나. 아니, 10개를 줄 것도 아니고 오지선다대로 둘 중에 하나. 있다 없다 까짓 거 그냥 던져. 어차피 모르는 거 다 알아 우리가. 뭐 아는 척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틀리게 말한다고 내가 뭐 여기다 매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던져. 있어요. 그럼 좋아. 있다고 욕 좀 먹으면 되지 뭐 나한테. 우리가 다 전제를 다 깨끗하게 여러분 머리를 지웠다고 하고 할게. 걱정하지 말고 막 던져도 돼. 눈치 볼 거 없어 서로. 가락국기는 현존하지 않는다. 근데 가락국기는 언제 쓰였냐? 그러면 가락국기는 고려 전기에 쓰였어요. 그래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일단 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뭐가 되었다? 지난 1월, 2월 뭐가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올해 2018년 초에 뭐가 되었어요. 뭐가 됐죠? 국보가 되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야. 남아있는. 근데 가락국기는 삼국사기보다 훨씬 빨라. 몇백 년 더 먼저 나왔다고. 가락국기가. 그러니까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우리가 좀 조율을 해보자고. 그죠? 근데 그러면 사라졌는데 어떻게 남은 거야 이게? 어떻게 남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박혁거세가 나온 그 설화 기억합니까? 박혁거세 설화도 있고. 그거 어떻게 남은 거야? 구전되다가 나중에 언제? 1876년 아니면 1981년 아니면 나중에 언제냐고 도대체? 22세기? 23세기? 언제야 도대체?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맞습니다. 삼국유사에다가 이련이 실어놓은 거야. 가락국기의 그 일부분을 쭉 혁거세와 쭉 혁거세래 뭐 혁거세가 나와 갑자기. 김수로 왕. 이 허왕옥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해서 알이 내려와서 구간들이 올라가서 그때 노래가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하늘에서 이렇게 이야기 내려와서 너희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뭐 구지봉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노래를 알려줄 테니 지금부터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뭐 노래가 나온 거죠 이제. 웃음기 이렇게 따라 부른 거야 이제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그럼 왕을 내려주겠다 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쭉 허황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그 전체는 아니고 그걸 아마 잘 정리해가지고 이련이 그거를 삼국유사에다가 실어놓은 것이다. 그죠? 그럼 삼국유사는 언제 나왔어? 삼국유사는 언제 썼을까? 예전에 썼겠죠? 예전에 썼겠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엄청 옛날 같죠? 근데 담배가 들어온 게 19세기야. 그 호랑이 19세기에 담배 핀 거야? 그럼 이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100년밖에, 200년밖에 안 된 거죠. 언제 쓴 것 같아? 혹시 언제 썼을까? 삼국유사를. 1년이. 네, 삼국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쓴 거야. 그럼 고려시대야. 그럼 전기일까 후기일까? 지금 계속 이지선다야. 여러 무슨 막 서술형이 아니라고 지금 이지만 하고 있다고. 이지 2개. 전, 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자, 저는 이쪽, 후는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도전 골든벨. 네. 전일까 후일까? 고려? 후기. 후기. 상당히 삼국유사가 민족의식적으로 삼국사가 조금 더 중화적이라면 삼국유사가 상당히 우리 전통적인 설화라든가 또 종교적인 거라든가 민족어라든가 이런 걸 더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원나라 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야. 이 당시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제왕옹기라든가 이런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이런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좋아, 그건 놔둬, 그건 놔두고. 그럼 구지가는 가야잖아.
가야가 먼저야? 고조선이 먼저야? 응? 이것도 이지야? 고조선이 먼저야? 가야가 먼저야? 그런데 왜 굳이 가라 했어? 다 엎드려 뻗쳐. 필요 없죠. 그래서 공무도화가가 먼저야.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또 생기죠? 우리가 자습서에서 맨날 공부하던 거, 이런, 처음에 우리의 노래는 집단적이고 어떤 주술적인 성향을 갖추다가 점점 이것이 서정적으로 갔다. 라고 했는데 안 맞잖아. 그죠? 이게 바로 자습서식 공부의 폐해죠. 원인과 결과, 인과가 없는, 맥락이 없는 공부.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설명도 못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각을 폭을 조금만 넓히면 돼. 지금 이렇게 고조선에 몇 편 남아있어, 노래? 고조선 노래 몇 편 남아있냐고. 이거 하나 남아있다고. 또, 이 고대 시가라고 하는 거, 가야의 노래 뭐 있냐고. 굳이 가. 그 다음에, 고구려 유리왕이, 이대 유리왕이 부른 노래, 없잖아, 3개밖에. 이런 차원을 못 벗어난단 말이야. 3개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고조선의 노래도 처음에 초창기는 집단적이고 주적이었을 것이야. 그런데 없다고. 왜 우리는 한 편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가야의 노래에도 서정적인 노래가 분명히 있었겠죠?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지가가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조금 시작부터 우리가 단추를 좀 잘 꿰어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세 작품을 다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형태가 모두 국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지가는 가락곡기라는 것 속에 삼국유사 속에 들어있고요. 무엇으로? 한역이라고 말합니다. 한역. 원래는 우리말 노래인데 한문의 형태로 실려 있는 거야. 구하구하 수기어나 이런 식으로. 향찰이 아니라 한문으로. 그렇죠? 황조가는 삼국 사기에 실려 있어요. 유리왕대. 고구려 유리왕대. 이것도 한문으로.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는 해동역사라는 책 속에 한문으로. 근데 이게 형태가 동일해. 어떻게 했다? 사언사구야. 어렵지 않잖아. 네 글자, 한자 네 글자에 4줄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한역이 되었을까? 동일하게. 각각 시대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원초적인 그 노래의 초창기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4줄짜리의 노래가 많지 않았었을까? 이것이 향가의 원초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4구체짜리. 이게 초창기 민요적 성격.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의 형태가 그런 4줄짜리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노래를 우리말로 불렀기 때문에 한문으로도 4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긴 여러분 그 문학을 보는 눈 요 갈래론 편을 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처음에는 주술적인 거죠. 그리고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수렵, 채집 이런 게 잘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서정이 가미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다가 개인적 서정으로 올라가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아까처럼 그 배열할 때는 조금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사언사구. 저런 특징이 있다는 거 정도 확인하면 되고요. 이걸 외우지 말고 우리 교재만 펼치면 다 들어있어. 원문과 해석본을 넣어놨어요. 진짜 4줄이구나. 진짜 한자가 4글자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고, 3편의 작품 구지가 갑자기 넘어갔네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건 간단하게 하고 작품에 집중할 겁니다. 범칭 향가, 세명칭 도솔가라고 부르고 사내가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주로 신라 시대 때 신라가 삼국에도 있었으니까 신라, 통일신라 이런 삼국 시대에 주로 불리던 그런 노래. 근데 여기에 당시 이렇게 나왔죠. 범패에 대응되는 노래. 그러니까 향가가 고향 향자잖아. 범패는 불교 노래예요. 불교 노래. 불교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
근데 그것과 구별해서 굳이 향가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은 중국의 노래와 우리의 노래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그래서 민족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식. 다르다. 우리가 중국의 노래를 부르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중국의 노래를 부르는 방식과 짓는 방식과 우리말 노래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말 시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향가를 우리가 아까 14수라고 그랬죠? 14수. 이 14수는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해야 할 향고 14수. 여러분이 흔히 배우는 뭐 제명매가 창기파란가 이런 건 어디 실려 있어요? 우리 교재에 실려 있죠? 우리 교재의 문헌, 우리가 교재의 문헌이냐, 이게? 삼국 유사에 실려 있다, 역시. 삼국 유사에. 실려 있다는 거. 하나 질문 더 하죠. 향가는 몇 수입니까? 향가는 몇 수야? 현전하는 향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전하는 향가는 몇 수입니까? 몇 작품이야? 향가. 아니, 내가 한 25,423편 정도면 묻지도 않아. 몇 편일까요? 야, 오늘 골든벨 해가지고 다 내쫓아야 될 것 같아. 틀린 사람은 다 밖으로 내쫓고 오늘 다 맞춘 사람하고 나 혼자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몇 수? 일단 14수 해줬잖아. 플러스. 총 합치면 25수. 25수. 물론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14수인데 나머지 11은 뭐야? 나머지 11은 뭐라고 불러? 규녀가 지었단 말이야. 보현, 시원가라고 하죠. 첫 수는 서수, 10수가 바로 부처에 찬양하거나 그런 불교 관련된 노래죠. 11수. 보현, 시원가. 그러면 향가는 언제까지 지어졌을까요? 시작은 삼국시대,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를 포함한다고 했죠. 언제까지 지어졌을까? 향가는 언제까지 지어졌을까요? 언제 이렇게 끝이 날까? 현존하는 걸로 기준하면 끝이 언제 날까? 끝. 보현시원가가 언제 지어졌을까를 알면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언제 지어졌을까? 규녀는 살았나 죽었나? 규녀는 고려 전기 때 사람이야. 아주 초창기. 저 광종 때, 과거 제도를 만들었다는 광종 때 사람입니다. 그때 그때 보현시원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보현시원가가 끝일까?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에서 이 잔존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흔적이 남아있는 어떤 작품 2개, 향가의 잔존 형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2 작품이 더 있어, 그 뒤에. 그게 뭐요? 그것이 하나가 도이장가. 추도한다. 2명의 장수. 김낙, 신순겸. 저 왕건을 도와했던. 또 하나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정과정이라는 작품이라고 했어요. 이 2 작품을 향가의 마지막, 변형돼 있긴 했지만 좀 그런 잔존 형태라고 본다. 그러면 언제 끝난 거야? 이제 확실히 끝났다고 보는 거. 도의장가 또 그다음에 정과정 언제 지어진 거야, 이건? 이것도 언제야 또? 고려 전기 후반. 그러니까 고려 전기도 나눠야 돼요,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지만 도의장가는 고려 전기 거의 마지막 왕 예종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다고 해요. 자기가 지은 거야. 자기 선조들, 나에게는 왜 이런 2명의 신하 같은 이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그런 걸 추도하기 위한 도의장가. 정과정은 고려 소교로 분류됩니다. 그죠? 걔를 이렇게 나누면 10줄짜리가 돼요. 그래서 19체 향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향가는 아니고 하여튼 마지막 거의 잔존 형태. 정과정은 고려 전기 마지막
의종, 인종, 의종. 김부식의 시대. 이렇게 해서 전체상을 봤어요. 지금 전체상. 대강의 전체 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 이제 가창되다가 어찌됐건 삼국유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일연에 의해서. 이 14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거 없고. 여기 있죠? 삼국유사 14수, 균열의 11수. 잔존 형태 2수. 그러면 14수를 형태를 분류해야 돼. 14수를 형태가 있어, 얘가. 어떤 건 4구체, 어떤 건 4줄, 어떤 건 8줄, 어떤 건 10줄. 그죠? 어떻게 구별하냐? 여기 있죠? 서풍, 헌도. 이게 4줄짜리야. 4개밖에 없어.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서풍, 헌도. 이게 4개야. 요게 4구체야.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처용가가 8구야. 나머지는 다 10구체. 요렇게 알아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서풍, 헌도. 뭐 외울 건 아니지만 서풍, 헌도는 4줄, 모처 8줄, 나머지는 19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9채 향가라는 거죠. 19채 향가. 19채 향가는 다른 이름으로 사뇌가라고 부르는 거야. 얘만은 특정 지어서 사뇌가라고 불러요. 아주 세련되고 격조 높고 아주 훌륭하다고는 떠나서 작품이라고 보이죠. 사뇌가. 그리고 4구체, 8구체는 미녀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 19채는 모두 상층이 지은 것이다. 주로 화랑, 승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향가의 형식 이렇게 말하면 4구체, 8구체, 19채만 말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뭘 물어보냐면 19채 향가의 형식을 물었다는 거죠. 여러 번. 아주 중요하지. 우리가 향가의 형식이 뭐냐라고 막 공부를 하고 싶으면 4, 8, 19채라는 걸 기본적으로 두고 안 나와. 근데 이건 죽어도. 바로 19채 향가의 형식은 대체로 뭐냐? 바로 3단 구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4줄, 4줄, 2줄.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4줄, 4줄, 2줄. 그래서 맨 앞에서는 시상을 일으키고 두 번째 4줄에서는 시상을 전위 심화시키고 마지막에서는 아라고 하는 감탄 어구를 동원해서 이제 승화, 결말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단 구조가 바로 어디로? 바로 다음 시대 고려 말 조선으로 가는 시조의 3단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또 향가의 마지막 9번째 구에 나오는 아라고 하는 이런 감탄구가 역시 시조의 낙구 또는 가사의 가사도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가사의 맨 마지막에 그런 감탄구들의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걸 기억해야,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채, 4구체에서 발달해서 8구체로 해갖고 19채다. 중학교식, 고등학교식의 공부는 안 된다. 됐죠? 이 정도면 형식까지 흐름, 언제 나타나고 언제 마무리 지어진 거, 그다음에 전체 상이 25수에 플러스 2개 마지막 잔존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4구체는 어떤 작품, 8구체는 어떤 작품이 있다는 거, 19채는 특히 형식, 누가 지었다라는 거 정도가 향가의 기본적인 이게 갈래상 특성이야. 됐죠? 나머지는 크게 이제는 작품을 공부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향가의 의의는 민요, 무가 같은 구비문학으로부터 맞죠? 걔네들 구비였죠? 개인 창작의 서정시 양식으로 즉 이런 시조 정도로 나아가는 고려가요와 시조로 나아가는 이런 데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문시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